27. 바렌으로의 도주. 1791년 6월 20일 밤, 아무리 의심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틸러리 궁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느 때처럼 국민군 병사들은 제 위치에 서 있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시녀와 하인들은 저녁 식사 후 물러갔고, 큰 홀에서는 매일 하는 그대로 왕과 프로방스 백작과 다른 식구들이 주사위 놀이를 하거나 잡담을 하고 있었다. 10시쯤에서 왕비가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일어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만이 좀 달랐다고 할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잠시 돌아볼 일이 있거나 편지를 쓰러 가는 것이겠지. 시종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 왕비는 복도로 나왔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긴장한 채 숨을 멈추고 서서 마당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확인한 다음 급히 딸의 방으로 올라가서 노크를 했다. 어린 공주는 잠이 깨어 깜짝 놀라 가정교사 마담 브리니에를 불렀다. 그녀는 왕비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명령에 깜짝 놀라 아이에게 얼른 옷을 입혔다. 전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동안의 왕비는 다마스트 청개의 커튼을 들고 왕세자를 깨워 조용히 말했다. 자, 일어나거라. 길을 떠나야 한다. 군인들이 많이 있는 성으로 떠나는 거란다. 어린 왕자는 칭얼대면서 군인처럼 자기도 금과 제복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비밀을 알고 있는 정가정교사 더 트루젤 부인에게 어서 서둘러라고 재촉하면서 왕자한테는 가장 무도에 가기 때문에 소녀로 변장해야만 한다고 달랬다. 두 아이들은 소리내지 않게 청계를 내려와 왕비의 방으로 인도되었다. 방 안에는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비가 벽장을 열자 페르센이 조심스레 숨겨놓았던 그 경호 장교 폰말덴이 나왔던 것이다. 정원은 그의 불빛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마차들은 일렬로 서 있었다. 마부들은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무거운 무기를 내려놓은 국민군 병사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을 뿐 누구도 의무라든가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름밤이었다. 그때 왕비가 손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녀는 전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마차의 그림자 속에서 마부로 변장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왕세자의 손을 잡았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 페르센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초인적으로 일을 했다. 마부를 배치시키고 3명의 호위병을 급사로 변장시켜 제자리에 배치시켰다. 그는 궁에서 여행 가방을 드러내왔고 마차를 준비했으며 오후에는 흥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왕비를 위로했다. 3번, 4번, 5번씩 변장을 했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가 하면서 만사를 실수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파리를 돌아다녔다. 지금 그는 프랑스의 왕세자를 왕궁에서 데려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로지 자기에게 아이들을 맡긴 애인의 감사에 찬 눈길 이외에는 다른 보상은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4명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왕비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눈에 띄지 않는 가볍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왕비는 마치 편지라도 한 장 가지러 갔다 온 사람처럼 홀로 되돌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잡담을 계속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페르센의 인도로 넓은 광장을 지나 고풍의 상마차에 옮겨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에 왕비의 시녀 2명이 다른 마차로 클레로 먼저 이동했다. 11시 결정적인 순간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도주할 계획이었던 프로방스 백작과 그의 아내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성을 떠났고 왕비와 마담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왕비는 시녀에게 옷을 벗기게 했고 다음날 아침에 산책 나갈 마차도 지시해 놓았다. 11시 30분 라파예트의 국왕 아린이 끝나자 왕비는 불을 끄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인들에게 물러가서 쉬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시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왕비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비단으로 된 쇼를 두르고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랏빛 베일이 달린 검은 모자를 썼다.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닫고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청계로 내려와 컴컴한 카루젤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힘들었던 일은 불빛을 밝힌 마차 한 대가 보초와 횃불을 손에 든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만사가 순조로운지를 돌아보고 있는 라파예트였다.
왕비는 황급히 불빛을 피해 성문의 아치 밑에 숨었다. 라파에트의 마차가 어찌나 가깝게 지나쳐가는지 몸이 바퀴에 닿을 지경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전세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페르센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더 힘든 것은 왕이 빠져나오는 일이었다. 라파에트가 어찌나 오래 아련 시간을 끄는지 피부가 두꺼운 왕으로서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괴로울 정도였다. 그는 몇 번이나 소파에서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는 채 하면서 창가로 갔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그 짐스러운 손님은 자리를 떴다. 루이 16세는 침실에 들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에치켓과의 마지막 절망적인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관습에 따르면 왕의 시종은 손목에 끈을 맨 채 왕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어 있었다. 국왕의 손놀림만으로도 잠자고 있는 시종을 쉽게 깨울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따라서 루이 16세가 도망을 치려면 우선 자신의 손목부터 시종의 손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다. 루이 16세는 평상시처럼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1000개의 양쪽 커튼을 내렸다. 자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시종이 옷을 벗으러 옆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왕은 1000개 속에서 나와 맨발로 나이트 가운만 걸친 채 다른 쪽문을 통해서 텅 빈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 방에는 검소한 옷 한 벌과 조야한 가발과 하인 모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치욕이었다. 시종일관 충성스러웠던 시종은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와서 1000개 아래에서 곤히 잠든 왕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끈의 한쪽 끝을 평상시처럼 자기 팔목에 붙들어 메었다. 그 사이 성스러운 루이 가문의 상속자이자 프랑스와 나바라의 국왕인 루이 16세는 내복바람으로 회색 윗도리와 가발과 하인용 모자를 손에 쥔 채 청계를 내려왔다. 그곳에는 벽장 속에 숨어있던 호위병 폰 말덴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푸른 코트를 입고 고귀한 머리에 마부 모자를 쓴 왕은 유유히 조용한 왕궁을 걸어 나왔다. 열심히 보초를 쓰던 국민군 병사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가장 힘든 일까지 무사히 치른 셈이었다. 자정쯤 해서 식구들은 전부 전세 마차 속에 모였다. 마부로 변장한 페르센이 마부석에 올라앉아 하인으로 변장한 왕과 왕실 일가를 태우고 파리를 가로질러 갔다. 파리를 가로지른다. 글자 그대로 그들은 파리를 가로질러 갔다. 페르센은 마부를 고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말을 몬 적이 없었고 복잡한 도시의 미궁을 잘 알지도 못했던 까닭이었다. 게다가 그는 걱정이 되어 도시를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티뇽 거리로 가서 의장마차의 출발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정이 훨씬 지난 2시가 되었어야 그 귀중한 짐은 도시의 성문을 벗어날 수 있었다. 2시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다. 세관의 울타리 뒤에 커다란 의장마차가 대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놀란 일은 마차가 거기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찾느라고 또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다음에는 왕실 일가의 신발에 프랑스의 길 진흙을 묻히지 않고 마차를 옮겨 타도록 상마차를 큰 마차에 바짝 붙여 가져다 대는 일이었다. 끔찍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이 마차를 끌 수 있게 된 것은 12시가 아니라 2시 반이나 되어서였다. 페르센은 채찍을 아끼지 않았다. 반시간 안에 그들은 봉디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경호 장교가 푹 쉰 역마용 말 8匹를 데리고 대기 중이었다. 이곳에서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신뢰하는 남자 곁을 떠나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페르센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천명한 바가 있었다. 자신의 신하 중에서 하필이면 아내와 지극히 가까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싫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페르센을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페르센은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짤막한 인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평선 너머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더운 여름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페르센은 마차 곁에 다가와 낯선 마부를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인 큰 목소리로 안녕히 가십시오 마담 코르프라고 이별을 고했다. 8마리가 4마리보다 마차를 더 잘 끌 것은 정한 이치이다. 커다란 마차는 활기차게 흔들리면서 회색의 작은 하층과 같은 국도 위를 신나게 달렸다.
모두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은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났고 왕 역시 어느 때보다도 유쾌했다. 제각기 자신의 가짜 이름에 대해서 웃으댔다. 더 트루젤 부인은 귀부인 이름인 마담 코르프가 되었고 왕비는 아이들의 가정교사 행세를 하면서 마담 로시에라고 불렸으며 하인 모자를 쓴 왕은 집사인 뒤랑이 되었고 마담 엘리자베스는 하녀로 왕세자는 계집애로 변장을 했다. 편안한 마차 안에 앉아 있으려니까 식구들은 수백 명의 하인과 국민군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성에서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곧 루이 16세와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는 충실한 친구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식욕이었다. 풍성한 음식이 즉각 선보였다. 은식기에 담아 모두 실컷 먹었다. 닭다리뼈와 포도주병이 마차 창밖으로 던져졌다. 모험에 들던 아이들은 마차 속에서 장난을 했고 왕비는 사람들과 잡담을 주고받았으며 왕은 이 불운한 기회를 자신의 나라를 배우는 데 이용했다. 그는 지도를 꺼내들고 흥미진진하게 마차의 발길을 따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촌락 저 촌락을 확인해 보았다. 점차 안도감이 그들을 휩쌌다. 첫 번째로 마차의 말을 바꾸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쯤이었다.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고 아무도 코르프 남작 부인의 통행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샬록만 도착하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애물의 6km 뒤에는 젊은 공작 수아젤의 명령에 따라 솜벨 다리 근처에 경기병 제1 선발 부대가 대기 중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샬롱 도착, 오후 4시의 일이었다. 우편 마차 역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결코 어떤 아기를 품어서가 아니었다. 우편 마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파리의 최근 소식을 마부에게서 듣고자 했고 다음 역참으로 편지나 작은 소포 꾸러미를 보내려고 했다. 재미없는 시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법이고 예나 지금이나 낯선 얼굴과 아름다운 마차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제기랄, 무더운 여름날에 그런 일 외에는 또 무슨 할 일이 있단 말인가?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된 것처럼 마차를 훑어보았다. 그들은 새로 만든 마차를 경외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마스크 천으로 장식하고 반자를 두르고 화려한 휘장을 친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귀족인 모양이로군. 아마 망명객이겠지. 궁금할 텐데 왜 내다보고 잡담이라도 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이상하군. 오랫동안 구부렸던 다리를 좀 펴고 그러면서 시원한 포도주라도 한 잔 마시지. 왜 6명 전부가 이 더운 날씨에 지루한 여행을 했을 텐데 저렇게 마차 속에만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일까? 왜 저 하인은 이상한 인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도도하게 구는 것일까? 이상하군 이상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우체국장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소곤댔다. 그는 놀란 것 같았다. 굉장히 놀란 얼굴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마차는 그냥 통과되었다. 하지만 30분 뒤에는 온 도시에 왕과 그의 일가가 샬롱을 지나갔다는 소문이 온통 파다했다. 그러나 마차 속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상당히 피곤했지만 즐겁기만 할 따름이었다. 다음 역에는 수아젤이 경기병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젠 변장하고 숨을 필요도 없었다. 하인 모자를 벗어던지고 가짜 통행증을 찢어버리고 국왕만세, 왕비만세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이다. 마담 엘리자베스는 초조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아젤을 찾으려고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았다. 혹시 저 멀리 경기병들의 검이 번쩍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동행인들은 찌는 햇살을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기마병 한 명이 나타났지만 그는 전초병으로 나갔던 호위 장교일 뿐이었다. 수아젤은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쳤다. 없습니다. 다른 경기병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흥겹던 기분이 금세 다 사라졌다. 무엇인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밤이 될 텐데 미지의 곳, 불확실한 곳을 향해 마차를 계속 몰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정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도망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왕비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다. 실수는 아마 경기병들 때문일 것이다. 생트 머누에 가면 경기병을 만나게 되겠지요. 2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이 2시간은 한나절보다도 더 긴 것 같았다.
그러나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트 머누에서도 호위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은 기병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식당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 신경질이 나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였다. 그래서 지휘관은 궁정 이발사의 엉뚱한 연락에 혼란을 일으켜 그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 길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8필의 말이 끄는 사륜마차가 다가왔고 그 뒤에는 2필의 말이 끄는 이륜마차가 따라왔다. 소시민들로서는 그날 일어난 두 번째의 불가사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은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경기병들이 모여들어 곳곳에서 대기 중이었던 일이고 거기다가 지금은 마차 2대가 고상한 제복을 입은 마부와 함께 나타난 사실이다. 더군다나 경기병 지휘관이 이 이상한 손님을 맞아들이는 존경에 가득 찬 태도라니. 아니, 그것은 존경에 가득 찬 눈초리가 아니라 굽신거린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손은 옷자락 앞에 모아져 있었다. 자코뱅 당원임의 과격 공화주의자이며 역장이었던 드루에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체 높은 귀족이거나 망명객인 모양이로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높고 높으신 분들일 테니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알 리 없지. 그는 수하의 마부들에게 이 비밀스런 승객이 탄 마차의 속력을 너무 내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명령했다. 졸고 있는 승객을 가득 채운 사륜마차는 졸린 듯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10분도 못 되어 그 마차 속에 국왕 일가가 타고 있다는 소문이 샬롱에서 소문이 퍼져온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문이 퍼졌다. 모두 놀라고 흥분했다. 경기병 지휘관은 재빨리 위험을 느끼고 호위를 위해서 부하 병사들을 마차 뒤에 쫓아가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민중이 항의를 시작했고 포도주의 열기에 들뜬 경기병들은 백성들과 합시하여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몇몇 격분한 자들은 행군을 막으려고 했다. 누군가가 결심을 하고 긴급 경보를 울렸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이 혼란 속에서 결의를 다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 전쟁 때부터 훌륭한 기마병이었던 역장 드루에가 말에 안장을 얹고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지름길을 달려 바렌으로 가는 둔중한 의장마차를 앞질러 간 것이다. 거기서라면 이 의심스러운 승객들을 한 번 더 문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왕이라면 그자도 왕관도 가만두지는 않을 테다. 이미 수천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의 열정적인 행동으로 세계 역사는 다시 한번 역전하게 되었다. 왕이 탄 커다란 마차는 바렌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었다. 24시간 동안 햇빛에 달구어진 마차 지붕 밑에 끼어앉는 바람에 여행자들은 피곤했다. 아이들은 오래전에 잠이 들었고 왕은 카드를 집어넣었으며 왕비는 침묵할 따름이었다. 마지막 1시간만 지나면 안전한 호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말을 바꾸기로 약속된 장소에 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둠 속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불친절한 목소리들 뿐이었다.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던 2명의 장교가 먼저 달려온 미용사 레오나르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듣고서 왕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잠을 자버린 것이다. 그들의 잠은 국왕에게는 10월 6일 라파예트의 잠과 마찬가지로 숙명적인 것이었다. 결국 지친 말을 타고 바렌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가면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성문 아래서 젊은이 몇 명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정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2대의 마차는 순식간에 포위를 당한 채 젊은이들한테 끌려갔다. 10분 먼저 도착한 드루에와 그의 일행이 바렌의 혁명적인 젊은이들을 잠자리와 술집에서 불러 모았던 것이었다. 통행증을 내놓으시오.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린 급해요. 빨리 가야만 해요. 라고 마차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위험 중에서도 기운을 잃지 않은 유일한 인물, 마담 로셰, 즉 왕비였다.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가까운 술집 대제왕이라는 이름의 술집으로 끌려갔다. 거기에는 소스라는 맛 좋은 이름을 가진 소매 상인이며 시장이라는 자가 서서 통행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 자그마한 소매 상인은 왕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귀찮은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통행증을 힐끗 훑어보고는 이상 없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차를 그냥 보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낚싯대에 물고기가 걸린 것을 알아챈 젊은 드루에는 식탁을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왕과 왕실 일가인데 만약 당신이 그들을 외국으로 보낸다면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오. 그런 위협에 용감한 그 가장은 뼛속 깊이 불쾌했다. 바로 그때 드루의 동료들이 끌고 온 반종을 요란하게 울렸다. 창문마다 불빛이 타올랐고 도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마차 주위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다. 무사히 그 속을 뚫고 나가 행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말까지 새로 갈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특한 소매상인 시장은 여행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코르프 남작 부인과 그 일행께서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교활한 인물은 조용히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되든 간에 만사가 밝혀지리라. 그러면 나는 이 골치 아픈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겠지. 더 나은 방법도 없기 때문에 왕은 경기병이 올 때까지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두 시간 있으면 수아젤이나 부예가 이곳으로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루이 16세는 가발을 쓴 채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포도주 한 병과 치즈 한 조각을 달라고 했다. 저분이 왕일까? 저분이 왕비일까? 노파와 급히 달려온 농부들이 수군댔다. 프랑스 이 작은 도시는 지엄하고 위대한 궁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백성들 중 그 누구도 동전 위에 있는 얼굴 말고는 국왕 얼굴을 배알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이 낯선 여행객이 정말 코르프 남작 부인의 하인인지 가장 그리스도교 적이신 프랑스와 나바라의 국왕 루이 16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족을 모셔오도록 특별히 심부름꾼을 보내야만 했다. 28. 바렌의 밤. 1791년 6월 21일 마리 앙뚜아네트는 36년이라는 생애와 프랑스 왕비로서의 1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프랑스 농부의 집 내부로 들어갔다. 그곳이야말로 왕궁과 왕궁, 감옥과 감옥 사이의 유일한 정거장이었다. 변질된 기름 냄새, 마른 소시지와 요란한 양념 냄새가 풍기는 자파상인의 가게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삐걱거리는 사닥다리 위로 왕과 가발을 쓴 알 수 없는 남자와 자칭 코르프 남작 부인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거실과 침실이 2개 있었는데 천장이 낮고 초라하고 지저분했다. 문 앞에는 낯선 호위가 서 있었다. 베르사유의 화려하게 차려입은 호위와는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었다. 2명의 농부가 손에 근초 갈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8명, 즉 왕비, 왕, 마담 엘리자베스, 2 아이들, 가정교사, 2명의 시녀가 그 좁은 방 안에 서거나 앉았다. 피곤한 아이들은 곧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 트루젤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왕비는 소파에 앉아서 얼굴 위의 베일을 벗었다. 아무도 그녀의 분노와 괴로움을 보았노라고 자랑할 수 없었다. 왕만이 편안하게 식탁 앞에 앉아 나이프로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자르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길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 명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경기병이다 경기병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잘못된 보고로 멍청이 짓을 했던 수아젤이 온 것이었다. 그는 칼을 몇 번 휘둘러 길을 비키게 하고는 군대를 집 주위로 모았다. 그가 한 이야기를 용감한 독일 경기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왕과 왕비라는 2마디의 독일어만을 겨우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쫓아버렸다. 사람들이 둘러섰던 마차는 곧 자유로워졌다. 수아젤 공장은 칼을 쩔거렁거리면서 계단을 달려 올라가서 자신의 안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을 7마리 준비해 놓겠으니 곧 왕과 왕비 일행께서는 그 말을 타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국민군 병사들이 모여들기 전에 얼른 이곳을 떠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제안을 한 다음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전하, 저는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는 일에 루이 16세는 도대체 재주가 없었다. 수아젤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의욕을 품고 있었다. 이 타개책을 택했다가 혹시 아내나 누이 또는 아이들 중 하나라도 총에 맞지는 않을까? 술집에 흩어지는 경기병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고 귀중한 몇 분이
또 흘러갔다. 작고 황량한 방의 소파에는 식구들이 곧 구시대가 앉아서 주저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상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은 젊은 시대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반종 소리에 잠이 깬 민병대들이 모여들었고 국민군 병사도 거의 모두 집합했다. 그들은 요새에서 대포를 끌고 왔고 또 길에는 바리케이트까지 쳤다. 24시간 전부터 할 일 없이 안장에 올라 앉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뿔뿔이 흩어져 있던 군인들도 포도주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져 백성들과 한패가 되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백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공통적인 예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근방에 사는 농부, 소작인, 양치기, 노동자들이 모두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바렌으로 몰려왔다. 노파들은 왕을 한번 보려는 호기심으로 지팡이를 짚고 왔다. 그리고 왕이 공공연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모두들 일단 들어온 왕을 절대로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차의 말을 새 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파리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쏘겠다. 마차 속에 있는 자가 누구든 쏘고 말겠다라고 거친 목소리들이 마부를 향해 쏟아졌다. 그때 이 혼잡 속에서 또다시 반종이 울렸다. 그 드라마틱한 밤의 새로운 경보였던 것이다. 파리 쪽에서 마차 한 대가 나타났다. 왕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회가 허겁지겁 방방곡곡에 내보낸 위원들 중 두 사람이 다행히도 왕의 족적을 찾아낸 것이었다. 끝없는 환호성이 공동의 권력의 사자들에게 보내졌다. 이젠 바렌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다. 이 작은 도시의 빵가게, 구두가게, 양복가게, 푸주간의 주인이 세계 역사를 결정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국민의회에서 보낸 사람이 온 것이다. 국민의회는 민중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유일한 권위였다. 승리감에 도착한 그들은 두 사람의 사자를 용감한 자파상인 시장 소스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계단을 올라가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는 동안 끔찍한 밤은 거의 다 지나가고 벌써 아침 6시 반이 되었다. 두 사절 중에 한 사람인 로메프는 창백하고 수줍음을 잘 탔는데 자기의 임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라파예트의 부관으로서 자주 틸러리 궁정의 왕비 곁에서 근무를 했었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항상 선천적인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했고 왕비와 왕은 그에게 직접 친절한 말을 해준 적도 있었다. 이 라파예트의 부관은 마음속 깊이 두 사람을 구해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옆에는 임무에 충실하고 명예욕이 강하며 극히 혁명적인 동료 바이용이 있었다. 왕과 일행의 흔적을 발견하자 로메프는 곧 왕이 도주할 수 있도록 걸음을 늦추었다. 그러나 무서운 탐정이기도 한 바이용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굴을 붉힌 채 두려움에 떨며 국민의회의 운명의 명령서를 왕비에게 바치려고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맙소사 그럴 줄은 몰랐어요. 당황한 로메프는 온 파리가 흥분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왕께서 돌아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왕비는 참지 못하고 몸을 획 돌렸다. 그녀는 그 묘한 말 뒤에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왕이 명령서를 받았다. 거기에는 왕의 모든 권리가 국민의회에 의해서 정지되었으며 모든 급사는 여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주, 체포, 투옥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피했다. 하지만 국민의회의 이 명령서는 왕은 자유롭지 못하며 의회의 뜻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둔한 루이도 세계사적인 위치의 전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거역하지 않았다. 이제 프랑스에는 왕이라고는 없군. 마치 자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졸린 목소리로 말하고는 지친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명령서를 내던졌다. 그러자 마리 앙뚜아네트가 펄쩍 뛰었다. 자만심이 훼손당한다거나 명예가 위협당할 때면 시시한 일에는 시시하게, 대단하지 않은 일에는 대단하지 않게 처신해온 이 여인이 갑자기 위험 있는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에게 불손하게도 명령을 내린 국민의회의 명령서를 구겨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바닥에 내던졌다. 이따위 쪽지가 내 아이들을 모독할 수는 없어요. 이 도준의 왜소한 사절들은 전율하고 말았다.
심각한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수하젤이 얼른 쪽지를 주워들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긴장했다. 왕은 아내의 대담성에, 두 명의 사제는 자신들의 괴로운 입장에 긴장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왕이 겉으로는 굴복하는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속셈이 따로 있는 제안을 했다. 두세 시간만 이곳에서 쉰 다음에 파리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였다. 로메프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2시간 안에 부의 전 기병이 여기에 도착할 것이고 그 뒤에는 포병과 대포도 올 것이다. 마음속으로 왕을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임무란 여행을 중지시키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야 벌써 다 끝난 셈이 아닌가. 그러나 또 다른 의원 바이용은 왕의 제안이 무슨 꿍꿍이 수작인가를 금방 눈치채고 음흉한 데는 음흉하게 맞서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알겠노라고 말한 다음 청계를 어슬렁거리며 내려왔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결정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군요. 부예가 지치게 왔으니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되었다. 그럴 수는 없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 파리로. 요란한 함성 때문에 창문이 덜컹거릴 지경이었다. 시당국자들이 달려왔고 특히 불쌍한 자파상의 소스는 국왕께서 어서 떠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병들은 군중들 속에 섞여 들어가 민중의 편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마차를 집 앞으로 끌고 와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못하도록 말을 대기시켰다. 비굴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단지 15분이 문제였다. 부의의 경기병들이 거의 다 왔을 테니까 몇 분만 참으면 왕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파리행 출발을 연기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고개를 숙이면서 난생 처음으로 애걸을 했다. 그녀는 자파상 안악을 보고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자는 남편을 걱정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프랑스의 왕과 왕비를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도 자식이 있고 게다가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불행한 그 자파 상인은 그날 밤 왕이 비밀 서류를 태워버리는 일을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는 핑계를 찾으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자꾸만 시간은 흘러갔으나 부의 경기병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자 루이 16세가 자신은 무엇이든 좀 먹어야겠다고 했다. 너무나도 풀이 죽은 그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말았다. 왕이 식사 좀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재빨리 대령했다. 왕은 얼마 되지 않은 식사를 핥다시피 다 먹었고 왕비는 멸시하듯 그 접시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이젠 어떤 구실도 더 될 수가 없었다. 그때 마지막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 식구들이 거의 다 문가로 갔을 때 시녀인 마담 네버빌이 꾀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시녀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의사를 데려오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가 부의 군대보다 먼저 도착했다. 꾀병을 앓던 시녀에게는 진정제를 주었고 그 슬픈 연극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왕은 한숨을 쉬며 앞장서서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뒤에는 입술을 깨문 마리 앙뚜아네트가 수아젤 공작의 팔을 잡고 내려갔다. 그녀는 귀로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심 속에서도 친구를 생각했다. 수아젤에게 건넨 최초의 말은 친구에 대한 것이었다. 페르세는 무사하단 말씀이세요? 남자도 남자만 곁에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여행도 견딜만 할 텐데 급보와 우유부단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서 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왕실 일가는 마차에 올랐다. 그들은 아직도 부예와 그의 군대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민중의 위협적인 욕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의장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6천 명이 그들을 에워쌌다. 온 바렌이 자신들의 전리품과 함께 행진했다. 이제 분노와 공포는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혁명가에 휩싸이고 프롤레타리아 군대에 포위당한 채
왕국의 불행한 배는 좌초했듯 암초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20분 후 먼지 구름을 흰 하늘로 퍼뜨리며 시내 저쪽 국도 끝에서부터 급히 말발굽을 울리면서 한 중대의 기병대가 나타났다. 그들이야말로 왕비가 그다지도 기다리던 부예의 경기병들이었다. 30분만 더 왕이 지체를 했더라면 군대가 호위했을 것이고 지금 환호를 울리는 자들은 깜짝 놀라 해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예는 왕이 무력하게 패했다는 말을 듣고서 군대를 되돌렸다. 무다르 쓸데없이 피를 흘린단 말인가? 지배자의 무능 때문에 왕국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루이 16세는 이제 왕도 아니며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프랑스 왕비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예 역시 알고 있었다.